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외부에서 그 이유를 찾으려 하죠. 그런데 그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서 찾으려 할수록 우리의 성장은 멈추고 맙니다. 남 탓과 환경 탓을 멈춰야 비로소 성찰과 발전이 시작되죠. 하지만 그 모든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것도 건강한 건 아닙니다. 그 역시 마음의 괴로움이 계속되는 상황일 뿐이죠. 어떤 현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남을 탓하는 사람은 갈 길이 멀고 자신을 탓하는 사람은 절반 정도 도달한 것이며 아무도 탓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도착한 것이다.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얻게 되는 지점.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에 계십니까?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3월 25일 화요일 오전 9시 6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화요일이니까 원탁의 기자들 K와 함께 또 토론을 하셔야죠. 주요 상장 기업들이 주주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른바 슈퍼위크라고도 하는 한 주간에 또 몰려있는 주총이 열리는데요.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부터 또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까지도 계속되고 있고요. 관전 포인트가 많습니다. 또 밸류업, 기업 가치, 또 주주 가치를 높이는 그런 행동들이 또 이어질 수 있을지 같이 한번 토론해 보실까요? 그리고 비싼 분양가를 내고 들어간 새 아파트에서 벽에 금이 가고 또 벽이 들뜨고 이런 하자 때문에 고통받는 입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 관리비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물가 인상의 종합 세트라고도 하는 아파트 이야기도 같이 이어가시죠.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또 나갑니다. 정답은 6글자고요. 최근에 좀 안 좋은 일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데요. 정부가 지난 주말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남 산청을 이 지역으로 지정을 했죠. 추가로 울산 울주군과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을 이것으로 이 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어서 각 지자체 행정 능력이나 재정만으로는 곤란할 때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해서 특별히 대통령령으로 선포하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중앙정부의 도움과 함께 또 각종 피해 복구비의 50%가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 6글자 무슨 지역이 아니구나. 구역. 지역이죠. 지역. 헷갈렸습니다. 지역이 맞죠. 저도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방금 4069님의 오답이 눈에 딱 들어와가지고 구역이 아니라 지역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 또 KBS 콩,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막 어질어질합니다. 저도 헷갈릴 정도인데요. 0820님 긴급재난구역, 6497님 재난특별지역. 조금 이제 조합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오늘의 경제 뉴스도 전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밤사이에 미국장이 크게 올랐더라고요. 맞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 유연한 상호관세 기대감에 이제 주요 3대 지수가 모두 올랐습니다. 특히 기술주가 많이 올랐는데요. 나스닥이 2.27%나 급등을 했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1.42%, 대형주주 S&P 500 지수도 1.76%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발표 앞두고 계속해서 한마디에 시장이 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4월 2일 관세를 부과할 때 상호에 초점을 맞추겠다. 많은 국가들이 상호 관세를 면제해 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라는 점 자체에 이제 시장이 주목을 하다 보니까
오름폭이 꾸준히 좀 확대가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분위기가 기술주로 관심이 쏠렸는데요. 매그니피센트 7 종목 대다수가 올랐는데 아마 테슬라가 오늘 하루만 12%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아마 지난주 $200 초반까지 떨어져 가지고 맞아요. 고점 대비 반토막 뭐 거의 9주 연속 하락했는데 네. 지금 나흘째 오르고 있습니다. 저점 대비 한 20%가량 반등한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도 3% 넘게 올랐습니다. 사실 경제 지표는 좀 엇갈렸습니다. 네. 미국의 제조업은 위축 국면으로 이제 돌아섰지만 서비스업은 여전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미국은 사실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업종 비중이 높다 보니까 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달러와는 소폭 올랐는데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0.23% 올라서 104.33. 이게 103대까지 내려갔었거든요. 네. 국제 유가가 또 1% 이상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베네수엘라에서 석유 가스 구매하는 국가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또 국제 유가에 불을 질렀는데요. 오월린더분 서부 텍사스산 중진료는 배럴당 $69대, 북해산 브렌트유는 이제 $73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 이 증시 이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게 되면 사실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미 뭐 나스닥 지수는 고점 대비 20% 넘게 하락해서 조정장, 그리고 대형지수지 S&P 500 지수도 10% 넘게 하락해서 조정 국면 진입 이런 얘기 와갔는데 지금 뭐 S&P 500 지수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6% 낙폭을 좀 줄이고 있고 네. 지금 나스닥 지수는 한 마이너스 10% 정도 이제 조정 국면을 좀 탈피를 좀 지금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국내 증시는 이제 국내 정치의 어떤 불확실성 여기에다가 또 상호관세 우려 속에 0.42% 소폭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국내 주식도 2,637 한 5포인트 정도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이제 2.75% 정도 포인트 정도 오르고 있는데 뭐 반도체주들도 나빠 보이지 않고 현대차도 좋아 보입니다. 그 말씀하신 현대차가 지금 한 5% 이상 오르고 있는데 22만 3,500원까지. 현대차가 미국에다가 대규모 투자한다고 발표했죠? 맞습니다. 아마 이제 상호 관세 발표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현대차를 잘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정의선 회장 지금 메타플랜트 준공식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제 현대차 그룹이 오는 2028년까지입니다. 미국에 총 210억 달러, 31조 원 가량의 투자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신규 제철소 공장을 포함해서 자동차 공장, 이 메타플랜트 공장이 연산 한 30만 대 규모예요. 이걸 50만 대, 거의 100만 대, 3배 이상, 거의 증설이 아니라 신규 공장 건설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현대차가 1986년 미국 시장 진출해서 지금까지 한 200억 달러 투자를 했다면 앞으로 3년 이내 미국에다 그 지금까지 투자했던 것 이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현대차를 봐라. 현대차가 미국에다가 철강 공장 짓고 자동차 공장 지어서 미국인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이러면 대표적으로 관세를 피할 수 있다. 라고 또 홍보를 하고 있어서 모범 사례라고요. 모범 사례라고 네. 하고 있어서 사실은 주가가 이제 시간의 거래소도 한 6% 넘게 올랐는데 오늘도 어제부터 사실은 주가가 좀 움직였거든요. 어제도 주가가 뭐 이 무거운 주식 5% 넘게 올랐는데 오늘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31조 원 규모 투자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물론 28년까지 4년간이라고는 합니다만 물론 이제 예전에도 한번 이 정도 규모의 그 투자 발표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또 이게 오롯이 대한민국 땅에 투자가 됐더라면 이라는 또 생각도 들고요. 그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까?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현금 없는 사회 다음 달부터 이제 디지털 화폐 실거래 실험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이른바 이제 프로젝트 한강 프로젝트를 석 달 동안 실험하게 되는데 우리 시중은행 7개 은행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만 19세 이상 국민 10만 명 선착순으로 모집을 해서 이제 이른바 이제 디지털 화폐 실험의 모의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는 겁니다. 네. 아마 이제 참가자들은 이제 은행 앱을 통해서 이제 10만 원 정도 현금이 있다.
라고 하면 이걸 디지털 예금 토큰으로 전환하게 되고요. 이걸 그러면 온 오프라인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문고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커피 전문점 혹은 홈쇼핑에서 QR 코드로 결제가 가능한데 아니 지금 우리는 뭐 페이도 잘 쓰고 있는데 뭐가 달라지느냐? 네. 사실 페이를 쓰게 되면 결제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판매자 입장에서는 2, 3일 후에 들어와요, 돈이. 근데 지금 중앙은행이 보증하고 있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는 바로 현금처럼 현금 내가 이제 10,000원점 드리는 것처럼 이 CBDC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이 판매한테 이제 지급이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판매 수수료 없고요. 즉시 대금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한데 앞으로 이제 이 한국은행은 어쨌든 개인 간 송금이나 이러면 이제 수수료 부담 낮출 수 있죠. 뭐 자녀한테 용돈 주는 거라든가 이런 지출 같은 기능도 중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어서 과연 이제 디지털 화폐가 미래 결제 수단으로서 안전하게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체거래소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주식시장에서 이제 대체거래소 종목들이 350개까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들의 만족도보다는 좀 너무 변동성이 커졌다. 또 맞습니다. 불만의 목소리도 많이 높네요. 맞습니다. 이제 3월 24일부터 대체거래소 거래에 관한 종목이 종전에 110개에서 350개 더 늘어났거든요. 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거래 가능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데 우선 뭐 당연히 종목 수가 많아지니까 거래량도 한 10배 정도 기존보다 늘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 시가총액 2위 종목인 SK하이닉스 단 50주 주문만으로 주가가 한꺼번에 7%나 급락한 겁니다. 시가총액이 10조 원 넘게 증발해버린 사례가 나타났어요. 이 넥스트레이드라고 하는 대체 거래소에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하루에 24일 하루에 변동성 완화 장치 VI가 25차례나 발동이 됐는데 예. 이게 언제 발동이 되느냐? 코스피 이 종목 가운데 장중 호가가 한 3% 넘게 그리고 그 외 종목은 한 6% 넘게 변동할 때 이 변동성 완화 장치가 이제 발동이 되는데 이게 발동되고 난 다음에는 이 대체 거래소에서는 2분 정도 과열을 시키기 위해서 거래가 정지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뭐 한두 주만으로도 이제 시세 조작하려는 이 정황까지도 지금 포착이 돼서 금융당국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간 이제 연계한 어떤 불공정 거래를 이제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가총액 2위 종목인 하이닉스마저도 50주면은 한 1,000만 원 정도만 사고 팔아도 주가를 7%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게 현재 대한민국 대체거래소의 현실인 거고, 이게 사실 시장 규모를 먼저 좀 키우고 거래량이 좀 많이 살아난 뒤에 대체거래소를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좀 목적과 수단이 너무 바뀐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시가총액이 2,000조 원대밖에 안 되고 있는데 뭐 한 4,000조 원, 5,000조 원 이상 만들어 놓은 다음에 대체거래소를 가동을 시켜서도 늦지 않았었는데 씁쓸합니다.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되지 않았습니까? 더 확대됐는데요. 월요일부터. 은행들이 또 대출을 더 묻고 있죠. 정말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지난 주말 내내 이 소식이었어요. 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된 곳은 빨리 급매물이라도 팔아보자. 계약은 어떻게 파기할 수 없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좀 혼란스러웠는데 일반 소비자들도 실수요자들도 지금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금융당국이 최근까지 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반영해서 금리 인하하라고 압박했거든요. 근데 한 달 만에 또 대출 또 옥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 창구를 방문한 실수요자는 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뭐 일반 은행의 경우에는 일단은 유주택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제한을 하고 있는데 사실 1주택자도 갈아타기 할 경우에는 대출이 돼야 됩니다. 물론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지만 돼야 되는데 아예 이제 이걸 좀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니 실소유자들의 경우에는 이미 계약해놨는데 계약이라는 게 부동산 계약이라는 게 계약하고도 한 2달 정도 걸리거든요. 네. 중도금 주고 그리고 잔금 치러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 대출이 취소되다 보니까 계약금을 잃는 피해가 나타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이제 불만이 좀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그 대출 부분에서 좀 완화가 되는 것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 보금자리론이에요. 이게 보금자리론은 이제 주택금융공사가 서민과 실소유자의 집을 구매할 때 장기 고정금리로 내주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시세 6억 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 원까지 최장 30년까지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어서 인기가 있는데 다음 달부터입니다.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혜택이 더 늘어나는데요. 그동안은 이제 다자녀 하면 3자녀가 기본이었어요. 근데 이걸 2자녀까지 확대가 되고요. 기존의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만 0.7%포인트 정도 우대금리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2자녀 가구에도 0.5%포인트 정도 우대금리를 지급하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신혼부부, 신혼가구에 대해서도 우대금리를 종대는 0.2에서 0.3%로 확대를 해서 이 자녀 수에 따른 이제 소득 요건도 다소 완화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동안 이제 이런 보금자리론 이용 자격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면 소상공이라든가 비수도권 주택이라든가 상속 혹은 증여받은 주택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용도로도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해져서 네. 아마 좀 더 편리해질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이제 중도상환 수수료 이것도 이제 대폭 한 0.2%포인트 낮추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건 이제 저출생과 관련한 정책 금융 상품이기 때문인데 근데 그동안 사실은 뭐 신생아 특례 대출도 가계대출 증가의 원흉으로 좀 지목이 되면서 좀 옥죄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좀 이것만큼은 또 좀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책 금융 상품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케이스. 또 다 따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네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원탁의 기자들 K 만나보시죠. KBS 김준범, 서영민, 강나루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주주총회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먼저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속보로 들어와서 한 가지 좀 전달해 드릴게요. 삼성전자 한종희 부회장이 오늘 새벽에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다라는 속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한 번 더 전달해 드리면 삼성전자 한종희 부회장이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다라는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 DX 부문장이라고 하죠. 소비자 그 가전 뭐 경험이라고도 하고 가전 쪽을 맡고 있는 부회장이고 사실 이분이 불과 얼마 전에 주주총회에서 일반 주주들하고도 질의응답까지 나눌 정도였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고 고인의 삼가 명복을 빌겠습니다. 우선 주주총회 이야기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기자분들 주총장 취재 말고 투자자로서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투자자가 가는 데인가요? 전 상대로 취재로도 안 가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요즘에는 주총장 가시는 분들도 꽤 많이 들었더라고요. 이번 삼성전자 주총장에도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찾으셨다고 하고요. 근데 많이 늘긴 했는데 여전히 전체 주주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 정도만 갈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주주총회가 주주들의 잔치가 아니고 그냥 요식행위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저희도 아무도 주주지만 못 가봤거든요. 평일에는데 어떻게 갑니까? 저는- 휴가 내고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주주총회를 하면 그 주주들한테 그 우편으로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렇죠. 주총 그래서- 참석자. 예, 한 번씩 보면 제 이름으로 돼 있는 게 오는데 증권회사와 관계 없다 싶은 증권회사에서 와요. 열어보면 두꺼운 갱지 같은 그런 게 빼곡하게 들어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처음에는 읽어봤지만 어느 순간 주총 참석 그렇게 돼 있으니까 증권사에서 오는 서한은 거의 그냥 바로 쓰레기통으로 직행했던 것 같아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사실 것 같아요. 그 이제 업무 대행하는 은행이나 이런 데서 보내주기도 하는데 어디는 또 필요 이상으로 두꺼운 뭐라 해야 됩니까 그 의결 안건들까지도 보내주고 또 어디는 그거를 우편으로는 보내지 않고 전자 방식으로 가름을 해서 또 소액주주들은 또 알지도 못하게 하는 데들도 있고 또 이게 참 양면성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연히 거의 평일에 열리고요. 또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또 뭐 수도권에서 열리고 혹은 이제 저기 먼 지역에서 열리고 근데 그것도 아침 9시 이른 시간에 주총을 하게 되면 사실상 먼 곳에 있는 주주들은 참석하기 힘들죠. 참석하지 않기를 바라니까 그렇게 여는 거죠. 그렇게도 그러니까 뭐- 해석하신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우리가 매년 3월 중하순에 나오는 기사에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슈퍼 주총데이라는 네. 건데 그 특정일에 매우 많은 기업들이 동시에 주주총회를 엽니다. 이 올해는 내일이 슈퍼 주총데이인데 뭐 나름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상법에 사업 연도가 종료되고 결산을 해서 90일 안에 주주총회를 열라고 돼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업들은 12월 말에 그해 사업을 종료하기 때문에 네. 그로부터 90일 안이니까 뭐 3월쯤에 몰리는 것까지는 그럴 수는 있어요. 이제 그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주주총회를 여는 회사도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거기 입장에서 주말에 열어 이렇게 말할 수도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편리한 수단들이 있거든요. 이제 비대면 방법도 많고 있는데 굳이 오프라인 주주총회를 합니다. 그리고 법에도 주주총회를 하지 말아라라는 금지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주주총회를 할 수 있다라고 열어놨는데 굳이 주주총회 온라인 주주총회는 안 해요. 그게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느냐. 최대한 한 사람이도 덜 와라라는 거가 명확한 시그널이죠. 이거는 기술이 있는데 안 쓰는 거니까. 네. 그래서 사실 전자투표제라는 게 있기는 합니다만 이걸 도입하지 않는 기업들도 많죠. 그러니까 사실상 법으로는 도입할 수 있게는 해놨는데 기업이 이걸 정관상 거부할 수 있게도 해놔서 그래서 얼마 전에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전자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런데 해야 한다로. 네. 그렇죠. 해야 한다로 해놓고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이 상법 개정은 아직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이 공포를 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제 요구권을 이제 행사할지가 이제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는 많이 높아지고 있고 그 목소리도 많이 또 커지고 있죠. 기업 측에도 전달도 되고 네, 있고요. 뭐 조사 이제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달 초에 이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뭐 한 300개 정도 이제 상장 기업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개니까 그 중에 한 40%, 한 120개사 정도 되거든요. 이제 거기가 한 1년 동안 당시 이제 회사들이 주주들로부터 이제 관여를 받은 적이 있냐 네. 물어봤더니 그 40% 정도가 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주 관여가 이제 뭐 경영진과 이제 뭐 대화를 한다든지 경영진한테 뭐 편지를 서한을 보낸다든지 뭐 어떤 제안을 한다든지 이제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위한 활동들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이제 관여를 했냐라고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한 90% 정도 뭐 거의 뭐 대다수죠. 이제 소액주주 아니 뭐 소액주주 연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고 예전에 한창 뭐 많이 유행했던 이제 행동주의 펀드 여기가 한 19% 정도 됐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저도 주변 분들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주식을 좀 많이 안 하지만 요즘에 이제 소액주주들도 이제 주식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내 돈 지키기에 대한 열정이 진짜 좀 많이 크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죠. 본격적으로 막 그 사안에 대한 관심도 갖고 막 주변에 막 엄청 열띠게 막 얘기도 하고 어떤 이런 분위기와 흐름들이 그 소액주주 참여로 좀 이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그 미국처럼 자본주의가 많이 발달한 나라는 당연히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다 같이 잘 되는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맞는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소액주주가 잠깐 한눈 팔고 있으면 대주주만 유리한 방향으로 뭔가를 또 이제 의사결정하는 게 많아서 예전에 그 IMF 외환 위기 끝나고 재벌 개혁 이제 분위기가 예. 한참 불 때 그때 뭐 재벌
빅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때 참여연대에서 주도했던 게 소액주주 운동이었어요. 네. 뭐 그때 이제 장하성 교수, 뭐 김상조 네. 교수 등등이 이제 주도했었는데 그 소액주주 참여 운동이 지금 와서 조금 이제 약간 꽃을 피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소액주주분들이 명확하게 방금 강나루 기자 말처럼 권리의식을 가지고 있고 단순히 의식의 차원뿐만 아니고 소액주주들이 활동을 하려면 결국은 개미들끼리 모여야 되잖아요. 이제 그걸 그렇죠. 의결권 위임이라고 하는데 의결권이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은 결국 자본주의는 1인 1표가 아니라 1주 1표이기 때문에 대주주를 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소액주주들끼리 모이는 게 너무너무 편리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스마트폰 때문에. 스마트폰 그렇죠. 플랫폼에서 위임 단추 한번 누르면 위임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소액주주 그 플랫폼들이 많이 생겼고 그들이 위임을 받아서 이제 목소리를 내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편한 기술이 있고 소액주주들은 그 기술로 뭉쳐요. 근데 굳이 회사는 그걸 안 쓰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겠느냐. 주주들이 최대한 안 오는 주주총회가 회사는 바란다라는 걸 명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렇게 과거에는 그런 위임장 하나 받으려면 뭐 회사 측 아니면 또 다른 이제 투자자 측에서 음료수 사들고 주주 한 명 한 명 막 찾아다니면서 다가보고 방문을 하면서 그렇죠. 의결권 위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었는데 좀 첨단으로 또 많이 바뀌면서 소액주주들도 이제 결집하기가 더 용이해졌고요. 또 그렇게 되면서 기업들은 또 신경 쓸 거리가 많아졌는데 어떻게 보면 소액주주들이 회사에 관여하는 게 이게 긍정적인 거냐 부정적인 거냐 사실은 그거를 따질 필요도 없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공개 기업이고 소액주주에게 이미 투자를 받아서 상장이 된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좀 명확한 것 같은데요. 소액주주들이 기업 경영에 아니면 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사안들에 계속 목소리를 내는 것이 지배주주 혹은 오너 일가에게는 늘 이상하게도 불리하게 작용했던 것 같고 그리고 동시에 이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 일들이 이제는 점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하는 목소리로 모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상법 개정안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이유이기도 하겠지요. 박영은 님이 아주 오랜 옛날 이야기라고 하셨습니다만 주주총회 때 찬성합니다. 맞습니다 하면서 소리치라고 회사에서 지시받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주총장 가면은 일찍 와서 앞에 앉으시는 분들은 다 임직원 바람잡이도 혹은 있습니다. 네. 협력사 임직원까지 동원된 경우도 많고 또 첨예한 안건이 있을 때는 일찍 자리에 다 앉혀놓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실 자리 없습니다. 밖에 계시거나 다른 회의실에서 소리만 들으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영상 중계해드릴게요. 그거 보세요. 이렇게 또 아예 차단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게 박영은님 말씀처럼 옛날 얘기가 아니라 2025년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또 얼마 전에는 한화그룹의 모 계열사가 주주들을 입장 안 시켜가지고 이게 또 논란이 됐더라고요. 현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소액주주 저희가 얘기했었는데 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대원 상공회의소 이제 조사 말씀드렸는데 거기서는 약간 이제 우려하는 게 이제 소액주주는 이제 특성상 이제 배당을 좀 확대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약간 단기적 이익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있다 보니 왜냐면 이제 그 어떤 기업이 이제 성장하려면 단기적으로 투자보다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좀 R&D 같은데 돈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액주주들은 좀 이제 중장기적인 그 기업의 이제 경쟁력보다는 단기적인 이익에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려가 된다라는 좀 의견도 있습니다. 또 올해 주주총회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가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뜨거운 기업 고려아연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올해 이제 이번 주 이제 주총 관련해서 이제 뭐 눈에 띄는 어떤 것들이 이제 관전 포인트냐라는 기사들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려아연과 이제 영풍, MBK 파트너스. 근데 요거는 사실 제가 이제 여기 출입 기자가 아닌 입장에서는 저도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복잡하죠. 네, 근데 이제 법원에서 최근에 이제 일부 영풍이나 MBK 쪽 손을 들어줘서 이번에 주총에서 좀 어떻게 판가름 날지 언론에서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많은 총수들이 복귀하는 게 또 이번 주총의 포인트라고 내다보더라고요. 사내이사로요. 네, 그래서 신동빈 뭐 롯데그룹 회장 그리고 저는 이제 과학 출입이라서 이해진
이제 그 창업자 네이버 네이버 창업자가 하는데 이제 한 7년 만인가요? 이제 의장으로 복귀한다고 어. 과학 쪽에서는 기사가 좀 많이 났었는데 이제 네이버나 이쪽도 이제 AI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 이혜진 의장이 이제 그거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 뭐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등 이제 총수의 복귀가 이제 주 관전 포인트고 또 하나 이제 비슷하게 이제 이재용 회장이 이제 복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였는데 삼성의 사내이사로. 네, 삼성의 사내이사로. 근데 이제 그 이번 복귀한 건 주총에 오르지 않았다고 하고요. 어느 정도 조금 그 사법 리스크는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재용 회장은 사내이사로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자, 일단 뭐 주총 자체 이야기로 또 이어가 볼게요. 지난해도 그렇고 계속해서 좀 밸류업 바람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 가치를 높여야 된다. 사실 그 기업 가치는 또 주주 가치라는 말이기도 하고 이번 주총장에서 성토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또 기업들은 또 긴장할 수밖에 없겠고. 사실은 기업 가치가 올라가지 않는 그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퍼즐이 무엇이냐.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 구조입니다가 지금 답이 되는 것처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지배 구조에서 주주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사실은 지금까지 삼성전자 얼마 전에 주총이 있었습니다만 네. 성토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뭐 주주 가치는 어떻게 아니면 HBM3는 어떻게 아니면 앞으로 디램의 경쟁성 어떻게 라고 물어보는데 근데 사실 그 자리에서 물어보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주가 화났다는 걸 보여주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주주들이 사실은 기업의 주인인데 주주들이 화를 나게 만드는 경영을 해도 1년 내내 어떻게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아니면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 상황 자체가 보여주는 게 그냥 주총장의 그날 있었던 일은 그 1년 동안 쌓인 것을 한번 보여주는 것인데 사실 삼성전자의 주총은 저희가 알아요. 늘 뉴스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개별 기업의 주주총회가 늘 뉴스가 되는 케이스는 삼성전자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 근데 그게 지금 위기에 있으니까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지. 만약 위기에 있지 않으면 주총을 했습니다. 뭐 일부 주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도로 그칠 거예요. 근데 그 외 기업은 어떠냐는 거죠. 그 외 기업의 주주총회장에서 어떤 안건이 있었고 맞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습니다. 정말 귀를 기울이고 정말 열심히 찾아보면 얼핏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구조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코스닥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총장에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도 많지도 않거니와 또 거기에서 대표이사나 CFO 이런 분들하고 어떤 질의응답이 있었는지 이걸 또 열심히 공유하려는 분들이 주총 다녀오신 분 글 좀 찾습니다. 글 좀 공유해 주세요.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정보 접근에 제한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온라인으로라도 좀 생중계를 해 주신다라든지 왜 컨퍼런스 콜이라고도 하는 누구나 인터넷으로 접근을 해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준다라든지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좀 소통이 좀 힘든 측면은 있습니다. 그건 사실 삼성이 자사주 소각을 향후 몇 년 동안 10조 하겠다고 했고 최근에 3조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방 지지선이 생기는 거죠. 네. 계속 떨어질 것 같던 삼성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결정들이 주주들의 요구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주 일가가 아니면 그 그룹의 오너 경영진이 지금부터는 주주 가치 제고의 일환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약간 시혜적으로 하는 일 같아요. 근데 주주들이 목소리가 큰 미국 아니면 뭐 다른 선진국들을 보면 기업의 당연한 의무거든요. 그렇죠. 당연한 의무가 아니라 시혜처럼 느껴지는 이거 자체가 매우 아이러니한 겁니다. 주주 자본주의가 맞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 오비락이라고 저기 오얏나무 그때 뭐 가건을 내지 말고 네네. 뭐 오이밭에서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자사주 발표도 좀 절묘합니다, 타이밍이. 이게 입증할 수는 없는데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올라갔어요. 이제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 이걸 좀 고약하게 보자면 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홍라 여사 등 그 일가가 엄청난 상속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상속세 부담이 과하지 않다는 또 다른 차원의 논쟁입니다만, 근데 현금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신들의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다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주식담보대출 받아본 분이거나 공부해본 분은 알겠지만 그 맡긴 주식의 가치가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 담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강제로 팔아버려요. 예. 근데 거의 그 절묘한 선에 와 있던 거예요. 조금 더 삼성전자 주식이 좀 더 떨어지면 강제 매각이 될 상황에서 네. 자사주 소각이
발표된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물론 이게 이것 때문에 했느냐라고 입증할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절묘한 타이밍이 겹치면 의심이 되는 거죠. 네. 똑같은 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에 3.6조 원, 3조 6천억 원 유상증자를 발표했고 우리나라 최대 규모 유상증자인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방위산업 주식으로 굉장히 뜨고 있고 앞으로 전도 유망하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받아서 공장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필요성이 있는 유상증자인 건 분명히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기업들은 되도록이면 유상증자를 안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기존 주주들의 가치가 희석돼 버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작년에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만 대출 받지 않고 캐시로 가지고 있는 게 한 1조 5천억 정도가 있었어요. 그럼 그 돈으로 투자하면 되지 왜 유상증자를 받느냐? 그 돈을 작년에 다 써버렸습니다. 어디다 다 써버렸냐면은 한화 오션의 주식, 그러니까 요즘 그 대우조선해양 역시 한화에서 잘 나가는 배 만드는 기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방산 기업이 한화 오션의 주식을 사는데 다 그 돈을 써버렸어요. 그렇죠. 자, 근데 누구 주식을 사줬느냐? 김동관, 김동선, 김동원 이 세 명의 김승현 회장 3남에게 1조 5천억을 주고 한화오션 주식을 사옵니다. 자, 그러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투자를 하기 급한데 굳이 가진 현금을 가지고 한화오션 주식을 산 거예요. 그 왜 삼형제의 주식을. 왜 그랬을까? 뭐 이것도 뭐 나름 의심을 하자면 결국 이 3세들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실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한 거다라고 고약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입증은 안 되지만 이렇게 자꾸 겹치니까. 근데 그 앞으로 그렇게 예. 이어지면은 그 의심을 안할 수가 고약한 없는 의심이 거죠. 맞을 수 예.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더 고약하게 보자면 이렇게 그럼 자꾸 고약해요. 이번 유증이 어떤 효과를 미칠 것이냐. 주식 네. 가치가 희석되죠. 그럼 사실 주식 가치가 희석되면 지배주들도 아니면은 여기 오너 일가도 불리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분이 없어요. 그냥 이 한화 이 에어로스페이스의 최대 주주가 주식회사 한화인데 주식회사 하나가 34%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 지분은 확고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특히나 이 유증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가 도의적 차원에서 주식회사 하나도 유증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면 지금 유증 발표하면서 주가가 확 떨어졌잖아요. 네. 뭐 조금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떨어진 상태고 이렇게 치솟다가 외부 악재가 아니고 내부 악재로 이렇게 떨어진 주식은 정말 미국에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유증을 발표하는 그 날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약간 좀 떨어진 상태가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지분을 확보하고자 하면 지배주주 지분은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더 싼 가격에. 그렇게 되니까 이 소액 주주들은 아니면 일반 주주들은 화가 나고 내 가치만 희석되고 주주 그리고 특히나 이 경영진은 자기들이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대비할 수 있거든요. 전략을 세워놓을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나가자면 이 한국 주식시장은 어떻게 된 게 일반 주주를 봉으로 하나라고 고약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앞에서도 김준범 기자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또 기업이 M&A라든지 뭐 생산 시설을 확장하는 데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거는 맞습니다만 그 자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투자자본 이익률이라든지 자기자본 이익률이라든지 결국은 주주들이 준 돈을 혹은 회사가 벌어서 남긴 돈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자본을 잘 배치하느냐를 또 볼 필요가 사실은 또 그 지점에 있는 거죠. 또 이번 주주총회 이후에 또 나오는 소식들도 또 굵직한 게 있으면 또 저희도 계속해서 전달해 드릴게요. 청취자분들도 혹시나 주총에서 또 어떤 뭐 해프닝이나 중요한 일이 있었으면 또 저희에게 보내주십시오.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늘 발표한 게 이번 그 큰 산불로 1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피해 면적은 14,700헥타르 즉 4,500만 평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엄청나죠. 이렇게 큰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생겼을 때 특별히 이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선포하는 것이 있죠. 요 6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무슨 지역이라고 하는지요. 복구비가 제공이 되고요. 뭐 학자금 같은 게 면제가 되기도 하고요. 세금이 감면되기도 하고 또 금융 지원이 또 이루어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게 저도 약간 아까 헷갈렸습니다만 오답이 정말 많습니다. 재난선포지역, 재난관리지역, 긴급재난지역, 중앙재난지역, 재난피해지역 등등. 어렵네요. 어려워요. 못 맞출 이게 것 같은데. 헷갈릴 수도 있어요.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1380님은 산불이 빨리 진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바람을 보내주셨고요. 5719님 이 지역이 아예 지정되는 일 자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3266님 의용 소방대원님들 정말 고생하십니다. 그 지역의 공무원분들, 뭐 산림청 직원분들, 또 그 지역 주민분들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다니님이 직원 중에 시대기 하동인 직원이 걱정돼서 안절부절하다가 오늘 연차 사용해서 갔는데 모두 무사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도 전해주셨네요. 빨리 좀 진화가 되길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혹은 KBS 콩으로 정답 6글자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얼죽신이라는 표현 뭐 신문에서 빠지질 않습니다. 요즘에. 얼죽아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죽신은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요즘에도 그렇습니까? 계속 이어집니까? 신축 아파트의 어떤 가격 강세 현상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아마 저랑 이제 비슷한 연배의 분들 다 비슷한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아이가 커갈수록 아무래도 이사에 대한 고민도 좀 깊어지는데 네. 그러면 당장 이제 구축이냐 신축이냐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와이프랑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확실히 이제 가격적인 이점은 사실 구축이 훨씬 저렴하니까요. 근데 신축을 또 고민하는 이유가 네. 신축이 지금 많이 비싸졌다고 해도 앞으로 더 비싸지는 거 아니야? 라는 고민인 것 같아요. 일단은 공사비가 이제 점점 물가가 상승하니까 공사비가 점점 많이 뛴다고 하고 네. 또 신축이 이게 앞으로 더 물량이 더 줄어든대 라는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물량 같은 경우에 뭐 서울의 뭐 웬만한 지역에 뭐 재건축 재개발 다 했다고 하고 네. 또 경제 상황이 이제 국내외 여러 요소들이 있으니까 뭐 건설업체들도 뭐 일정 같은 거 확정을 못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신축이 뭐 많이 올라서 부담된다고 해도 지금 아니면 더 힘들어, 더 올라. 이제 이런 고민 때문에 좀 얼죽신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요즘 건설 분위기를 보면 PF 대출 이야기가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고요. 이게 위험하다는 얘기, 얼마나 이 익스포저가 많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동시에 나오는 얘기가 건설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전후방 산업이 다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를테면 뭐 골재, 시멘트 회사 이런 데는 정말 80년대 수준의 매출 급감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자체가 뭐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봐야겠지만 새로 아파트를 짓는 일이 너무나 비싼 일이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정말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다는 결심을 하기가 어지간한 상황에서는 건설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 재건축 분담금도 또 계속해서 높아지고 맞아요.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새 아파트를 짓는 일 자체가 또 어마어마한 일이 되고 그러니까 신축은 더 희소성이 있기 마련이고요. 근데 그렇게 비싼 집이라고 하면 살기 좋아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하자가 많습니까? 신축 아파트에. 그러니까 저도 이거 조사하면서 약간 좀 놀랐는데 이제 국토부의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라고 있다고 해요. 네. 이제 하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뭐 1년에 한 2번 정도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 6개월 정도인데 근데 이제 하자가 뭐 어디가 많았냐 하는데 이름 들어보면 사실 다 익숙한 기업들을 다 공개를 했어요. 일단 1위가 이제 한화 97건, 97건이고 현대가 2등 81건, 대우조선이 80건이었습니다. 1, 2, 3위. 근데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토부 시공능력 평가가 작년인가에서 상위 2위 업체인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5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 6개월 반년이었고 5년 누적으로 보면 1등이 이제 한 뭐 GS건설 1,40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보면 이제 신축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익숙히 들은 업체들도 이렇게 하자가 많단 말이야. 그쵸. 하니까 이제 좀 고민이 많아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디는 외벽이 무너져 내린 데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 예전에 그 뭐 순살 자이 아파트처럼 네. 그런 건 이제 너무 황당한 사건이고 극단적인 사례지만 이렇게 하자가 많이 늘어나는 걸 얼핏 보면 그럼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갈수록 건물을 못 짓는다는 얘기인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소액주주 얘기처럼 예전에 소액주주들은
회사의 불만이 있어도 그냥 참았는데 지금은 참지 않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파트 하자 그냥 웬만하면 참고 살았어요. 뭐 그런 거지. 근데 이제는 그런 작은 입주자의 권리도 행사하는 게 정당하다고 인식이 되고 있고 가장 더 좋은 것은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매우 많이 편리해져 있어요. 방금 강민하 기자를 말한 것처럼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 신청하는 홈페이지 들어서 쓰면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참고 넘어갔던 하자들이 이제는 다 분쟁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 그럼 그게 나쁜 거냐? 좋은 거죠. 건설사들이 점점 더 의식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건축사나 건축 기술자들 이걸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본질적으로 공동주택에는 하자가 없을 수가 없다. 어느 나라든. 근데 우리나라는 모든 주택이 공동주택이고 더군다나 모든 주택은 아니지만 대부분 선호하는 주택이 공동주택이고 더군다나 외국처럼 3층, 5층을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은 15층도 낮죠. 30층, 40층. 기본 25층, 35층 이렇게 가죠. 그렇게 짓다 보니까 하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 이 우리나라처럼 좁은 구역에 압도적으로 많은 아파트에 압도적으로 많은 인구가 사는 나라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자가 늘어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인 거죠. 그 공동주택만 하자 있는 거 아닙니다. 빌라도 하자 있고요. 제가 사는 빌라도 빌라도 공동주택이니까 단독주택도 하자가 많고 오히려 단독주택 사시는 분들은 많이 고쳐야 된다고 투덜투덜 특히 대십니다. 또 그 팬데믹 당시에 건축이 된 아파트들이 지금 이제 신축으로 많이들 이제 들어가실 텐데 당시에 자재비가 많이 오르면서 일부 자재를 또 빼돌리는 업체들. 또 당시에 인력 수급이 또 원활하지 않아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약간 그런 게 이제 지금 막 또 드러나는 것 같긴 한데 김미영님이 새 아파트에 입주한 언니 집에 가니까 매의 눈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왜 사전 점검 갈 때 대행 업체랑 같이 가는 게 거의 국룰처럼 됐다면서요? 그게 이제 이게 당장 딱 이게 일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엄청 이렇게 전문가나 경험이 많지 않은 이상 이게 약간 문제가 있는 건가 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많이 이렇게 대동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또 시공사에서 또 그거를 허용 안 하겠다 하는 데가 또 있어서 전문가는 데려오지 마세요. 못 들어오게 하는 데가 있다고. 분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법적으로 또 시행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또 막을 방법은 없는 실제로 건가요? 검사해요. 제가 서울시 강남 반포의 모 아파트 새로 입주할 때 당시에 그 입주자들 모임 카톡방이 들어 있었거든요. 저는 물론 입주하지 않지만 들어 있었습니다. 들어 있었는데 보니까 거기 주민증 제출해야 되고 일일이 대조해서 그 게이트를 통과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못 데리고 들어간다고 그래서 친척이라고 우겨야 된다고 주민등록 등본 가져가야 된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한 6촌, 8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만큼 이게 또 시공사랑 입주자 사이에서는 첨예한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입주자 입장에서는 또 안심할 수가 없고 시공사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잡아낼수록 자신들이 또 하자 보수 해줘야 되는 비용이고.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것까지 잡아내시거든요. 콘센트 밑에 도배가 어떻게 되었다 아니면 이쪽 도배가 잘못되었다는 걸 일반인들은 못 알아내는 것까지 다 잡아내니까 도배까지 잡아내니까 어지간한 것들은 막 체크리스트에 막 30개 40개가 체크가 된다 그러거든요. 그 정도로 잡아내려면 끝이 없는. 그 하자 보수를 그래서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가 그 분쟁도 계속 늘고 있다고 하고요. 얼죽신이라고 하는데 얼어 죽어도 힘들게 신축에 들어갔는데 당연히 사람 마음이 그게 1, 2년 살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가 아파트 관리비도 계속 오른다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난방비도 최근에 그 가격 인상 효과도 있습니다만 관리비 자체도 꾸준히 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했는데 이제 월 평균 관리비가 한 40% 넘게 올랐다고 하는데 아니 뭐 10년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 같은 기간에 20%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관리비는 그 2배 정도 뛴 거죠. 근데 이게 보니까 관리비가 그 구성 항목이 약간 그 종합 선물 세트처럼 관리비에 사실 그 경비분들 인건비 들어가 있죠. 뭐 청소 뭐 미화 이런 거에다가 난방비, 전기, 수도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또 장기 수선 충당금 같은 경우에도 더 많이 오르고 그래서 이게 특히나 더 좀 많이 오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큰 항목이 인건비다 보니까 인건비 줄이려고 점점 더 젊은 인력 고용하다가 좀 나이 든 인력으로 아니면 7명 고용하다가 6명, 5명으로 계속 줄이는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비 그 고지서를 보면은 그냥 다들 몇천 원.
많아야 2, 3만 원 항목별로 그런데 그걸 다 모아놓고 보면 그게 이제 또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관리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를 또 체크를 주민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이 지점도 항상 뜨거운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김종국 그 관리비도 일정 세대 이상 제가 약간 헷갈리는데 100세대인지 몇 세대 100세대. 이상은 회계 감사를 받게 돼 있고 네. 그 회계 감사를 받고 회계 감사 결과를 보고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자신의 권리를 얼마나 행사하느냐. 우리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뭐 보호할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 자체가 없다면 문제겠지만 일단 오픈되게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주민분들이 뭐 입주자 대표 회의나 이런 민주적인 기구를 통해서 행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행사하는 모범 사례들이 꽤 있고, 근데 이제 항상 이게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이게 옆집이 하겠지, 우리 윗집이 하겠지 이렇게 되니까 넘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주민 자치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관에서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그 난방 열사 네네, 김무선 씨 김무선 사례도 씨. 있었는데 그게 벌써 10년이 지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이후에 뭐가 좀 많이 달라졌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달라진 거는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하고. 참고로 그 난방 열사 김무선 씨가 그렇게 싸웠던 관리소장은 배임으로 불구속 입건 정도. 예, 그 정도 소식만 또 우리가 들을 수 있었고요. 0501님이 저희도 신축 입주했는데 하자를 찾아도 대공사로 이어질까봐 흐린 눈으로 사전 점검을 했답니다. 이삿날 정해놨는데 살면서 먼지 흩날리는 공사를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또 현실적인 또 이야기도 그냥 해주셨네요. 이거 하느니 예. 그냥 지나가자 또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KBS 서영민, 김준범, 강나루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6만 원대 회복을 했고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봐야 할지 반도체 산업 또 주식 이야기 조금 더 깊이 있게 2부 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2부에서 금방 다시 만나시죠.